왜 결혼했는지는 안 나오죠. 근데 너무 옛날 세대라서 네, 결혼하는 게 의문스러우시죠? 네, 왜 그러는지. 일단 네. 이 케이스를 설명을 드려야겠다. 네, 이분들은 1940년대에 결혼하신 커플이네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두 번의 결혼을 하고 협의 이혼, 사별. 지금 아내분을 만나셨어요. 네, 세 번째 결혼이죠. 근데 이분이 돈에 굉장히 예민하셨대요. 네. 그래서 절약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네. 아내분한테는 생활비를 따로 떼어주는 게 아니고 정말 뭐 밥값이랑 반찬을 대주는 정도로만 하고 거의 이제 생활비를 거의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영어 교사로서 일도 하시고 노력을 하셨어요. 이 남자분이 또 굉장히 가부장적이셔가지고 회사가 무슨 바깥 일을 해. 이러면서 일을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하숙도 치시고 담배 가게, 손수레 보관소 이런 것도 운영하시면서 생활비를 이렇게 충당하셨대요. 남편분이 워낙 생활비를 안 주시니까. 그래,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문제는 이 남자분이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앞에 두 번의 결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전처소생의 본인의 아들하고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하시는 막 거예요. 구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이거 내 아들 아닌 것 같아. 친생자 아니다. 다른 남자한테서 나온 아니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좀 특이하게 행동하신 게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대소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알몸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집안 다 돌아다니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진료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망상증 소견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망상 장애 소견을 받았는데 그 진찰을 받던 중 아니 나 이런 거 안 받을 거다 이러면서 그래서 약만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치료에 대한 뭐 의지도 없으신 거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한 번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신 거예요. 아내분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 남편의 상태가 좀 이상하니까 돈을 안 줬대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다퉈가지고 이 아내분은 큰딸집으로 가시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이 아내분을 고소한 거예요. 절도죄로.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에서 너무 살기가 힘들잖아요. 돈줄도 꽉 잡고 있고 음. 돈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도 이혼을 못 하시겠대요. 아내분은 이혼을 하고 싶고 남편분은 그 이혼 소장을 받고 나는 이혼 못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근데 심지어 같은 해 이혼 소송 제기했다가 취한 사실도 있잖아요. 이 남편이 소송 제기한 거죠. 절도죄를 고소하고 나서 이혼 소송도 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분이 난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남편분의 정신병 이런 거를 이제 같이 하신 거죠. 그래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그 민법에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죠. 민법 840조. 840조에서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요. 모든 이혼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혼인 관계가 되게 다양한 양상으로 파탄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니까 좀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아내분은 남편이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는 거 하나, 일단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는 거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 민법 840조 3호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건 정말 막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뭐 협박이나 아니면 뭐 중대한 모욕 뭐 이런 걸 말한다라고 판시를 해요. 그 6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라고 하는 건 이제 혼인이라는 게 뭐 애정이라든가 신뢰가 기반이 되어서 이제 관계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걸 깨뜨릴 정도의 어떤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판시 내용 중에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나름 그동안 막 맞아요, 18억을 네, 18억을 모았대요. 맞아요. 아내를 힘들게 했지만 자린고비라서 네. 자기도 자린고비처럼 생활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다는 거예요. 정신병이라는 부분들이 치료해야 될 병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내분이 남편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협조하고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이혼으로 내치는 건 또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그럼 치료를 할 때 도와주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절충안을 내놓으셨네요. 법원에서는 남편분이 아내분에 대해서 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거나 아니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네. 라고 하면서 아내분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근의 판례 태도로 보았을 때 지금 이러한 사건이 대법원 99년에 판결났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똑같은 내용을 서로 제기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신병의 정도가 뭐 심한 정도인지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치료 뭐 의지가 있는지 이런 네.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받을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런데 그 정신병 걸린 사람은 고칠 의지도 없다. 그러면 진짜 이 상대방은 평생 이 정신병자군 노력의 여지가 없는 이 사람이랑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판례를 보면은 그 정신병 치료를 하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생활비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경제적 고통이 심하다 이혼이 받아들여진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뭐 자녀분들도 똑같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시거든요. 아동 학대가 막 동반된다거나 그런 맞아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이혼이 받아들여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정신병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이혼이 된다, 무조건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좀 포괄적으로 봐서 판단하는. 아내분은 정말 그냥 족쇄처럼 묶여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동거의 의무는 없잖아.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죠. 아 있어요? 네, 부부간 동거 의무가 네.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런 케이스는 보면은 같이 안 사세요. 그러니까 결거한 채로 그냥 사실상 남남처럼 살고 다만 이제 혼인 관계만 유지한 채로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집 나가서 이렇게 안 들어온다 이러면 동거 의무 위반으로 이제 이혼 청구 들어가기도 하죠. 이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판결을 받고 그 동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걸 위반한 거에 대한 위자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또 소송을 하려면은 네. 정말 큰 이유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사자분도 용기가 필요하고 네. 하급심에서도 네. 대법원에서 이렇게까지 판결 났는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주려고 하려고 하면 쉽지 않겠죠. 부담스러워하죠. 엄청 네, 부담스럽죠. 판사. 근데 최근에 하급심 판례 1심의 그 판사님들 이렇게 동향을 보면은 이혼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잘못한 건 아니다. 그리고 설령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혼인관계가 벌써 재결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와해되어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은 네. 이거는 사실상 뭐 호적으로만 부부라 하더라도 무의미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혼시켜줘야 된다라는 파탄주의 사조가 있어요. 아, 상대방의 유책성이 굉장히 명백하게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네. 아주 유책 배우자가 아니게만 하면 끈질기게 이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어필하잖아요. 그럼 조금 받아들여 주는 분위기긴 해요. 이 판례를 보고 느끼신 점 이런 거 얘기해 볼까요? 판례를 보고 느낀 점 잘 알아보고 결혼하자. 잘 알아보고 결혼하자. 네. 그러니까 우리 사무장님이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만나보고 결정해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지팔자다. 네. 그 저도 막 그렇죠. 결혼도 이혼도 운명이 아닐까. 아, 네. 궁합을 보세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좀 멋있게 마무리될 것 같아 이번에. 네. 이거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